어떤 자산을 사라는 의견들은 지금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라던가 그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위험이 어떤 부분이 위험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간 다시 위험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우리 채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한번 좀 검증된 아이디어가 딱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제공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저금리가 장기화가 되고, 이런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일을 접어서라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을 예금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 거의 반드시 투자해야만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룰이라고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던 2020년과 21년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경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계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정착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뭐 재테크라던가 이렇게 격리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2020년에 유튜브 씬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20년, 21년부터는 소위 재테크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이 상당한 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과 21년부터 유튜브를 접하는 그런 많은 개인들은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걸로 투자를 한다는 이런 관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착된 기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2022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가파르게 상승했던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나왔는데요.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 이제 투자 관련 구루들이 좀 경고성 발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팅된 한국의 그 투자 관행은 바뀔 기미가 아직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어쩌면 앞으로 이렇게 지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또 제로금리 기반의 투자 패턴대로 관성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상당한 자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5% 금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5% 금리 땐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5% 금리가 정말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은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을 우리는 위험 자산 이라고 합니다. 가격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요. 예금이라든가 만기 채권 같은 자산은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무위험 자산이 주는 수익률이 5% 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은 종전에 기대했던 그런 수익률만큼, 거의 필적하는 수준만큼 이런 안전자산이, 무위험 자산이 주는 수익률이 높아져서 이런 위험 자산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날 법한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 투자의 구루들이라든가 투자를 오래 하셨던 이런 기관들, 고객의 니즈를 받는 이런 쪽에서는 소위 위험 자산 투자 시대가 조금 끝나가고 있다, 그런 발언들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자산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예금이나 만기 채권 같은 그런 안전자산 대비 위험 자산이 더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거나 하는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은 위험 자산 투자 시대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 자산 투자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20년과 21년에 그 강력했던 경험이 관습처럼 체득화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습득하고 그 투자 정보의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위험 자산에 더 많은 노출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자산을 굉장히 그 감소시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채부심은 부동산 심부름센터니까 부동산을 다뤄야 되는데, 부동산의 좀 투자 시대가 끝났다고 하면은 거의 오늘부로 우리 채널 뭐 셧다운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캡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캡 레이트. 이것은 부동산의 순영업이익이 자산 가격 대비 얼마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편의상 일단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따로 날 건데, 상업용 부동산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순영업 흐름이 나오는 상업용 빌딩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50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50억 원을 하게 되면 4%가 되는데요. 이 4%가
캡 레이트이 되겠습니다. 그럼 5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자본은 20억이고 대출은 30억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30억 원의 대출에 대해서 내야 되는 이자는 2020년 전에는 소위 4% 이자를 냈기 때문에 4% 이자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럼 연간 대출 이자는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억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사실상 다 좀 차감하고 보면은 약 8천만 원의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꼬마 빌딩을 사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은퇴하는 과정에서 정말 한평생 일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퇴직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조금 만들고 싶은 경우에 이렇게 꼬마 빌딩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니까 어떤 변화가 됐었냐면은 대출 이자가 4%대가 아니라 2%대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30억 원을 빌리는 게 1억 2천이 아니라 2.5%를 하면은 7,500만 원 정도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대출을 하더라도 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이론적으로 거의 꼬마 빌딩 가격이 2배 상승한 100억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억의 자본이 있는 사람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을 일으키고 이 80억 원에 대해서 2.5%로 돈을 빌리게 되면은 그게 2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동산의 분자인 현금 흐름, 현금 유입 자체는 2억 원으로 고정이었기 때문에 2억 원 나누기 100억을 하게 되면은 캡레이스는 2%가 되는데, 이 2% 캡레이스이 되었지만 대출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요거를 80억까지 빌려가지고 100억에 사는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되다 보니까는 꼬마 빌딩 붐도 이렇고 개인들 중에서도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20년, 21년에 정말 많이 나왔고, 뭐 연예인들도 꼬마 빌딩을 취득했다는 기사들이 엄청 나고 아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년 말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했던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은 이제 80억 원에 대한 대출 이자가 5.5%가 됐어요. 그래서 연간 내야 되는 이자 비용이 약 4억 4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근데 분자인 2억 원은 그대로기 때문에 이제 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나가야 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은 2억 빼기 4.4억이 됐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의 마이너스 캐시플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4년 정도 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10억 원의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난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캡레이트라는 게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또 이 캡레이트과 대출 이자율 간의 이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 자산을 취득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수익형 부동산, 뭐 상가라든가 오피스, 초대형 오피스 같은 이런 부동산은 캡레이트를 기반으로 투자 판단을 내린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22년 말부터 지금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요 부동산을 취득했던 분들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100억 원까지 올라갔던 이 부동산을 100억 원에 팔려고 하면은 그거를 80억의 대출을 4억 4천에 빌려야 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살 리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수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위 뭐 한 60억까지 낮춰서 자기가 20억의 자본이 있고 40억의 대출을 받아서 이 40억을 5%로 빌리면은 한 2억 정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자는 약 60억 정도에 살 생각이 있고, 매도자는 그 가격에 팔아버리면은 자기 자본 20억이 다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 80억 중에서 부채 20억이 영구 부채가 또 되기 때문에 빚까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가 너무 벌어져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2022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20년, 21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동산 캡레이트이 낮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대출 이자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금리가 결정하는 요인에 따라서 신규 부동산 취득자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한국 상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23년 3분기 기준으로요, 서울시 전체 오피스의 캡레이트는 공식적으로 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캡레이트이 3.4% 정도가 돼요. 강남이 부동산 빌딩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피스 빌딩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조달해야 되는 조달 금리는 5%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 금리 캡레이트 레벨에서는 신규 오피스 투자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이게 현재 오피스 시장이 굉장히 경색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택은 뭐냐?
주택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캡레이시 발표가 되진 않는데요. 주택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간에 이렇게 서로 바뀌는 그런 지표를 말하는 건데요.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7월 기준으로 4.8%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대비 월세가 4.8이라는 겁니다. 월세 나누기 전세 가격을 하면은 4.8%가 되는데요. 근데 매매 가격으로 나누게 돼야지 캡레이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은 전세의 2배 정도 되니까 4.8% 나누기 2배인 2를 하게 되면은 약 2.4%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주택의 캡레이트는 2.4%가 됩니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모기지가 4.2%고 모기지를 기본에 갖고 계신 분들은 5%대로 주담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 부동산을 5% 대출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사서 보유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월세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차익을 기대하고 샀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현금 흐름은 뭐 이자비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매각 차익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논리 그런 컨셉 자체는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보유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론적으로 보유 비용이 낮다면 보유 기간을 10년, 20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매년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상당히 쌓일 수밖에 없게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아져 버리다 보니까 보유 기간을 10년, 20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선 사례에서 100억짜리 빌딩을 내가 80억 대출받고 2.5%에 샀는데 지금 5%가 돼버린 경우에 이분은 이론상 8년 갖고 있으면 자기 자본이 전부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8년 이상 이 부동산을 들고 갈 수가 없고 중간에 처분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주택 역시 지금 5% 주담대를 일으켜서 2.4% 캡레이트 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게 됐을 때 구조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그 삼각되는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뭐 3% 주담대가 가능하거나 2% 후반 주담대가 가능했을 때는 서울이 2% 후반대 그런 캡레이트였기 때문에 대출 끼고 사거나 전세 끼고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게 괜찮은데 현재는 이런 논리가 다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라든가 이런 등등 많은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거는 예상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상 수익률과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 이 비용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서 현재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같은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보다는 취득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서 취득을 안 하게 되는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식을 한번 다뤄볼게요. 주식의 경우에는 당기 순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가 전반적인 그런 컨센서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익이 100억이었는데 기업 시가총액은 1000억이었습니다. 그럼 PER 10배 정도 되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ER이 10배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익이 100억이었을 때 기업 가치는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120억이 되면은 20% 성장을 한 거고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도 1200억 정도가 될 거예요. 20%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그거를 주당 순이익이라 그래서 EPS라고 하거든요. 이런 EPS가 20% 올라갔으니까 주가도 20%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주식이라는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EPS 성장률이라는 게 그렇다면 뭐보다 높아야 되겠냐?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EPS 성장률은 안전자산보다는 더 높아야지 주식할 맛이 나겠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예금이라든가 만기 채권 금리가 2%대일 때 만약에 EPS 성장률이 8% 정도가 나온다면은 그거는 안전자산 대비 위험자산이 6%포인트 정도 더 수익을 주는 거니까 이거를 복리로 환산하게 되면 꽤 높은 초과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하락할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그 위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률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위험 자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수익률 기준에서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리스크 프리 레이시라고 하고요. 이 무위험 수익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커야 돼요. 그런데 현재 미국 그 S&P 500 기업의 EPS 그로스가 그 한 중위값이 지금 4% 중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4.9%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만기 기준으로 4.9%를 주거나 5%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중위값이 4% 중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는 주식을 정말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익의 변동성이 기본적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PBR 베이스로 보게 되는 건데요. 현재 PBR 베이스로 보게 됐으면 자산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산 가치 상승 역시 결국 이익에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상승률 자체가 이 이자율 대비해서 높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역시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도 지금 많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국내 주식시장은 이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키움증권 사태를 포함해가지고 그 종전에 있었던 소위 라더견 일당 사건, 그리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SM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카카오의 주가 조작 개입, 이런 여러 가지 사건 등등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좀 좋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그 투자자들한테 주는 센티먼트도 좋지 못한데, 현재 이 주식시장의 EPS 그로스도 높지 못하게 나오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위험자산 선호도도 높아지기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섹터는 뭐 배터리 섹터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여러 섹터는 올해는 저조하지만, 아니면 올해 괜찮지만 내년 더 좋고, 이렇게 섹터마다의 별다른 이슈가 있긴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 보게 된다면은 위험 프리미엄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투자자들로부터 하여금 돈을 막 주식시장으로 넣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주식에서 돈을 빼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좀 달라진 풍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들이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해외 주식이든 그런 본인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정말 상당한 시간을 쏟게 되고요. 그 상당한 시간을 쏟으면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고 그거를 직접 실행에 옮기는 거를 아주 일상처럼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게 20년, 21년처럼 여러 가지 거시 환경이 투자에 유리한 국면에서는 이게 좋은 성과로 이어졌을 수가 있지만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개별 자산들이 보여지고 있는 위험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안전자산 투자 수익률보다 그렇게 높지 않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국면들은 있었는데, 이런 시기가 되면은 보통의 자산운용사 사이드에서는 투자를 조금 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개인들 중심의 투자 관행이 굳어진 구간에서 금리가 조정되면서 소위 자산시장의 휴지기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컨텐츠 사이드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공급을 하다 보니까 투자 정보는 오히려 역으로 더 많아지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개인들이 더더욱더 위험자산 투자에 노출되어서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경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런 분석왕의 말씀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사이드에서 어떤 자산이 좋다고 하면은 그런 자산이 좋다는 논리에 대해서 안 좋은 논리가 나오고, 이러면서 컨텐츠 스스로 서로 정반합의 원리를 제공을 하면서 그걸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서 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제일 좋을 텐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그렇다기보다는 20년, 21년의 관행으로 그렇게 유튜브 씬이 돌아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기가 직접 정말 날카롭게 그거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자산을 취득하게 되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시점을 잘 잡거나 가격을 잘 잡으려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점이라는 거를 잘 잡거나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는 그런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자기가 그거를 투자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를 의미해요. 어떤 자산에 대해서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모르고 시점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남들이 계속 뭔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만을 계속 듣게 되면 본인이 잘 모르는데 본인 돈을 넣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래서 앞으로 하려는 내용들도 이런 건데요. 어떤 자산을 사라는 의견들은 지금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자산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라던가, 그 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위험이, 어떤 부분이 위험이 있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이라도 소위 9대1로 편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 이제 셀사이드 의견들을 좀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조금 보강하거나,
카운터 치는 그런 논리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요. 저는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역대급 최고 레벨이고 타이밍상은 대출이 감소되는 구간으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시점과 가격이 좋지 못합니다. 시점과 가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에요.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확률상 높지 않습니다. 그런 국면에서는 좀 쉬어줘도 돼요. 쉬어줘도 되는데 쉬는 거를 참지 못하고 지금 계속 사야 되고 역발상 전략을 써서 뭔가를 사야 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부동산은 기본이 몇 억, 십몇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자산에 대해서 너무 한쪽에 편중된 그런 의견만을 들어가지고 하시지 않도록 우리 채널에서 조금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다루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또 종합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정리하면은 지금은 위험자산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 대비해서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히 이럴진 않겠죠. 언젠간 다시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와 관련된 그런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쉬시면서 책 한 권 읽고 캠핑 한번 가고 여행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자기 일, 자기 소득을 높이려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유튜브에 몰입해가지고 과거의 그 패턴들을 반복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현생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 채널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 한번 좀 검증된 아이디어가 딱 제공되는 게 아니라 날 것 그대로 제공되니까 우리도 생선 같은 거를 바다에서 바로 낚시하고 먹으면 맛있을 때도 있지만 몸에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성과가 1000%든 10,000%든 이렇게 올랐더라도요. 하락 100%면 모든 자산이 사라져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70%니까 30% 하락했을 때 자기 자산이 전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락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위험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기피하려는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은 가격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낮아지고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지만 높은 가격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낮아지고 하락할 확률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금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냥 유튜브에서는 여전히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걸러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제 투자가 아니라 다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